이회영 선생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이 또한 행복인 것이다. 일제시대 친일한 사람들의 후손은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학교에서 최신식 공부도 많이 했더라. 그러나 우리같이 쫓겨다니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위기를 넘긴 사람들은 자손들의 교육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자진 장군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김동삼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06번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이상용, 김동삼 선생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이 세 분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으로 또 다른 세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 분의 여성입니다. 첫 번째, 서간도 시종기를 지은 이은숙은 이회영 선생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상용 선생의 손자 며느리인 허은 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주생활 77년이라는 수기를 쓰신 김동삼 선생의 며느리 이해동, 이 세 분들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회영, 이상용, 이동삼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회영 선생과 그의 부인 이은숙 지사입니다. 이은숙 지사는 서간도 시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나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시댁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조 판서를 지냈고 종숙 어른은 영의정이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였죠. 이 이은숙 여사가 시집을 갔던 시기가 19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었던 이회영 선생은 41살이었습니다. 상처하고 재혼을 한 거였죠. 그런데 나이 어린 신부를 맞아들이면서 그 당시 처음으로 서양식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문가 집안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지셨던 분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국권이 피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은 형제분들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공신의 후예라고 합니다. 궤변으로 한반도 산하가 외적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문 호족으로서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지 않고 구차히 생명을 도모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겠습니까? 외적과 혈투하시던 조상의 후손된 도리라고 생각하니 여러 형님과 아우님들은 저를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형제분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만주로 망명을 떠나기로 하죠. 이들의 재산 대부분이 땅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명문가였으니까요. 특히 이 집안의 명동 땅이 거의 이 집안 땅이었습니다. 이 명동 일대의 땅들을 헐값에 처분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급히 처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일본의 눈을 피해서 처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명동 땅 일대를 처분한 금액이 현 시가로 최소 600억입니다. 이 시가는 그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물가는 쌀값이 기준이겠죠. 지금은 땅값이 물가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동 일대의 땅을 공시지가로만 환산해도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값을 받고 판다면 조 단위에 이르는 땅값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모두 처분한 돈을 가지고 이들은 만주로 떠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서간도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 시기가 1910년 12월이었습니다. 만주에 매서운 바람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지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돌전의 유화를 안고 종일 좁은 차 속에서 고생하던 일을 어찌 다 적겠느냐. 종일 100여리를 가도 큰 여관을 못 만나면 100여 필이 넘는 말을 그대로 세워둘 수 없으니 밤을 새어가며 가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길을 몇 달을 거쳐서 서간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서간도에 땅을 매입을 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경학사라는 자치단체를 만들었어요. 농사를 짓고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독립군을 키우기 위한 군사학교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만주입니다.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리고 일본의 감시를 피해야 됐기 때문에 대놓고 독립군 학교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흥강습소,
라고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그 실체는 신흥무관학교였습니다. 그렇게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를 개교해서 1920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3,500여 명의 독립군들을 키워냈죠. 그리고 그 독립군들이 이후 봉오동 청산리 전투부터 시작해서 1940년대 한국 광복군에 이르기까지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도 약 27년 동안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던 거죠.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사진이나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 신흥무관학교에 가장 어린 입학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김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신흥무관학교는 18세 이상이 입학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5살밖에 되지 않은 김산이라는 이 인물이 조르고 졸라서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한 가장 어린 학생이었죠. 학교는 산속에 있었으며 18개 교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게 산허리를 따라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18살에서 30살까지 학생들이 100명 가까이 입학하였다.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내가 제일 어리다고 하였다. 이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비와 숙식비 모두 면제였습니다. 그 모든 돈은 이회영 선생님의 집안, 재산을 모두 처분한 돈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무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재산은 금방 동이 나버렸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을 따라 만주로 건너간 가족분들,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회영 선생님의 부인의 수기, 서간도 시종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의를 쫓는 남정네를 따라가니 여자들 감남과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회영이 서울로 간 사이 이은숙은 마적대에게 총을 맞고 6개월 된 아들 규창은 얼굴을 화롯불에 크게 데였다. 그 몸으로 이은숙은 큰딸 규숙과 젖먹이를 안고 업고서 신흥학교 학생들 밥을 지었다. 이회영 선생님의 형제분들의 재산은 모두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6 형제분들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내어놓으신 분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 이석영 선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조선 후기는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이가 형제들 중에 맞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형제분들이 많다 보니 둘째이셨던 이석영 선생이 친아버지 이유승이 아니라 집안의 이우원이라는 분께 양자로 가게 된 거죠. 아버지였던 이유승은 이족 판서였는데요. 양자로 갔던 이우원 집안은 영의정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재산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 재산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석영 선생이 가진 땅 중에 남양주에 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남양주 가오실에 별장이 있는데 서울에서 거리가 80리였다고 합니다. 이 80리 왕래하는 길이 모두 그의 밭두렁이라 다른 사람 땅은 한 평도 밟지 않고 다녔다 합니다. 남양주에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이석영 선생의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 할 정도였던 거죠. 그 많은 재산을 모두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건영 선생은 훗날 다시 국내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선친들과 조상들의 무덤을 돌봐야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후원하시다가 1940년에 병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이셨던 가장 많은 재산을 내어놓으셨던 이석영 선생은 안타깝게 상해 빈민가에서 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이셨던 이철영 선생님은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선생님직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넷째이셨던 이회영 선생님, 조금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막내이셨던 이호정 선생님은 일가족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6 형제분들 중에 5째이셨던 이시영 선생님만 살아서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지내셨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은 가족분들과 함께 북경에서 생활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외놈들의 세력은 북경까지 뻗치고 우리가 바라는 독립의 희망은 날로 사라지니 누가 우리를 알고 알뜰히 보살펴 줄까.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것이 하루에 잘해야 한 끼를 먹었고 아예 굶고 산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으니 죽지 못해 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였는데 하루는 독립운동가 심상 김창숙 선생님이 이회영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회영 선생님의 모습이 굉장히 초췌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바깥에 공원에 산책이라도 나가자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회영 선생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이회영 선생님 아들 말에 따르면 벌써 이틀째 식사를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끼니가 떨어지다 보니 입던 옷마저도 전당포에 맡겨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바람 쐬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 당시 부인이셨던 이은숙 지사가 국내로 가서 어떻게든 독립자금을 모아오겠다고 합니다. 나날을 굶으며 지내는데 생불이 아니고서야 어찌 부지하리요. 생각도 못해 고국에 다시 돌아가서 생활비라도 마련해 볼까 하고 떠나서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인이셨던 이은숙 지사님이 홀로 국내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 이회영 선생과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셨습니다. 국내로 들어온 이은숙 지사는 독립자금을 모으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삭바느질은 물론이고요, 고무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들을 붙였습니다. 귀한 집 부인들이 이 같은 고생은 듣지도 못했을 것이거늘 매일 빨래하고 옷을 지어도 한 달 수입이란 겨우 20원 가량 되니 이렇게 해서라도 보내드리는 것만이 나로서는 다행일 뿐이다 하시면서 정말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서 그 작은 돈이지만 이회영 선생님에게로 붙였던 거죠. 그러던 중 1920년대 중반 나석주 의사가 동양 척식주식회사의 폭탄 의거를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경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일본의 감시가 심해졌던 거죠. 그리고 상해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의 활기가 더 뛰게 되면서 이회영 선생님도 상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해로 갈 여비가 없었습니다. 걸어서 상해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상해 지역에서 아나키스트 조직, 무정부주의자들을 모아서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곧 흑색 공포단이라는 결사 단체를 만들었어요. 흑색 공포단, 마치 영화의 이름처럼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이 흑색 공포단의 일원으로 유명한 사람이 백정기 의사입니다. 이 백정기 의사라는 이름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이름은 다들 들어 알고 계시죠?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나란히 삼의사 묘역에 지금의 효창공원에 잠들어 계신 분이 여기에 있는 백정기 의사입니다. 이 백정기 의사는 상해의 일본 대사를 암살하려다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국의 자주 독립이 오거든 나의 유고를 동지들의 손으로 가져다가 해방된 조국 땅 어디라도 좋으니 묻어주고 무궁화 한 송이를 무덤 위에 놓아주길 바란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자신이 바라는 건 이것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이회영 선생님은 곧 다시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을 이끌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부인에게 이렇게 편지로 쓰셨어요. 그런데 이 편지글이 한글이죠, 그렇죠? 이회영 선생님은 이름난 명문가 집안의 유학자 출신입니다. 한자로 편지를 쓸 법도 한데 부인에게 이렇게 친숙하게 한글로 쓰시는 걸 보면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인이 이회영 선생님보다 한참 어리셨죠? 그런데 이 편지에서 깍듯하게 부인에게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회영 선생님과 부인 이은숙 여사는 각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의거가 있었습니다. 홍커우 상해 지역이었는데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고 그걸 자축하는 전승 기념식을 여기서 연 거였습니다. 상해는 중국 땅이죠. 그러면 일본이 상해를 차지하고 여기서 전승 기념식을 여는 것을 중국인들이 폭탄 의거를 일으켜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봉길 의사가 여기서 폭탄 의거를 성공시켰던 거죠. 그러자 중국인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본군들을 중국 땅으로 끌어들인 것이 조선인들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조선인들이 중국인들을 대신해서 울분을 씻어주었잖아요. 그때부터 중국도 조선인들을 달리 보기 시작했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회영 선생님은 만주로 건너가서 중국인들과 함께 일본군과 싸우겠다 해서 만주 지역에 있는 일본군 사령관을 암살하겠다고 만주로 향하셨습니다. 이때 이회영 선생님의 나이가 65세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65세는 지금의 65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끼니 한 끼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셨으니 이회영 선생님의 65세의 체력은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80대 후반, 90대 정도의 체력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만주에 일본군 사령관을 암살하겠다고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롄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었던 리순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아마 많은 고문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회영 선생님이 입으셨던 옷에는 이렇게 혈흔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렇게 이회영 선생님이 1932년 돌아가실 때 그 즈음 국내에 계셨던 부인 이은숙 지사는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오색 비단 옷을 입으시고 문에 들어오는데 청아한 풍채가 신성 같은지라 처가 반겨 일어나서 영접하고 제가 당신을 따라가겠다 하니 남편께서 아직은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하시고는 막연히 가시는지라 놀라 깨니 꿈이었더랍니다. 그렇게 이은숙 지사는 남편과 이별하셨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것이 1925년, 그때가 임신 6개월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1932년에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슬프다. 우리 부부 죽어 헤어질 줄 알았다면 생사간 같이 있지 이 길을 왜 택했으리요. 남편을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국내에 들어왔던 것을 이렇게 후회를 하셨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이 또한 행복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한평생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은숙 지사도 훗날 서간도 시종기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과거 지사 말할 것도 없는 파란 중에 이제껏 살아온 게 모두가 몽환이로다. 그 한평생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까요? 그런데 돌아보니 한평생 꿈 같은 삶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십니다. 거의 90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회영 선생님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상용 선생 그리고 김동삼 선생 이 세 분은 경학사를 운영하면서 신흥무관학교를 이끌었던 주축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학사를 책임지면서 경학사를 처음 열 때 그 취지문을 쓰셨던 분이 이상용 선생이셨어요. 한 삼택의 흙이 쌓여 태산을 이룬다 했다. 힘을 비축해서 끝장에 대비할 것이다. 하고 경학사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용 선생과 선생의 손자 며느리 허은 지사입니다. 허은 지사는 이런 수기를 발간하셨습니다. 지나온 90평생 되돌아봐도 여한은 없다. 고달픈 발자국이었긴 하나 큰일 하신 어른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다. 머지않아 여러 영령들을 배웠고 이토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을 말씀드릴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다. 이렇게 수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쓴 수기의 제목이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허은 선생의 시 할아버님이 석주 이상용 선생이십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안동 분이세요. 안동이라 그러면 선비의 고장이죠. 그런데 선비의 고장 못지않게 안동은 독립운동가들의 고장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이죠. 그런데 이상용 선생의 집안은 그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이상용 선생님의 부인이 김우락 지사, 그리고 이상용 선생님의 손주 며느리가 허은 지사죠. 부인과 손주 며느리가 모두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용 선생의 부인이었던 김우락, 그러니까 처가이죠. 처가의 처남이 김대락이라는 분으로 역시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처제가 김락입니다. 여기에 있는 김락이라는 분은 이만도라는 분의 며느리였습니다. 이만도는 퇴계의 후손이면서요. 우리가 1910년 국건이 피탈되자 곡기를 끊으시고 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제였던 김락 지사는 1919년 3.1 만세운동이 있었을 당시에 50세가 넘은 나이로 만세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일본에 체포되었고 그 때문에 두 눈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김락이라는 처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파라코 김용환이라는 이분에 대한 강연을 했었는데 김용환의 장모이십니다. 그러면 이상용 선생의 손주 며느리인 허은 지사는 어떨까요? 허은 지사의 집안은 유명한 의병장 허위 선생의 집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은 지사의 종고모는 이육사 선생의 어머니셨습니다. 대단한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허은 지사의 수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항일투사 집안에서 태어나
항일투사 집으로 시집간 것도 다 운명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조국의 운명이 순탄했으면 그리 되었겠는가. 그럼 허은 지사가 시집간 집안 이상용 선생의 집안에서 이상용 선생의 활약은 어떠했을까요? 이상용 선생은 1896년 가야산에서 의병투쟁을 이끌었습니다. 1896년이라 그러면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단발령이 시행되면서 국내에는 반일 감정이 들끓었고 그 때문에 의병이 일어났던 거죠. 그 의병이 여기까지 파급되면서 가야산에서 의병투쟁을 이끌었던 이가 이상용 선생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화력을 가지고 있었죠. 의병투쟁이 들끓었지만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죠. 우리가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해서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열게 됩니다. 안동 지역은 선비의 고장입니다. 거기다가 조선 후기 유력한 명문가였잖아요. 그런 집안 출신이셨던 이상용 선생이 협동학교라는 신식, 근대화된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열었던 겁니다. 그렇게 1908년에 협동학교를 열었고 1911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1910년에 그 당시에 신민회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이 신민회에서 나라 바깥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상용 선생님도 함께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은 망명을 함께 하자 하고 설득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실험 위에 얹어두고 나라를 되찾은 뒤에 읽어도 늦지 않다. 유학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독립군으로서의 삶을 사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터전을 두고 안동을 떠나게 되죠. 석주 이상용 선생이 사셨던 곳이 임청각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이 500년째 지금도 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반 사가의 집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가장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두고 고향을 떠나기로 선택하셨던 거죠. 잘 있거라 고향 동산이여 슬퍼하지 말지어다. 다른 날 좋은 세상 되거든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역시 서간도로 망명길을 떠나셨습니다. 안동에서부터 추풍령까지 걸어가서 그 다음은 기차를 타고 이 추운 시기에 1911년 1월이었습니다. 저기 서간도까지 가면서 이런 시를 읊으셨습니다. 삭풍은 칼보다 날카로워 나의 살을 애는데 살은 깎이어도 오히려 참을 수 있고 창자는 끊어져도 차라리 슬프지 않다. 그러나 이미 내 저택을 빼앗고 또다시 나의 처자를 해치려 하니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지만 무릎 꿇어 종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하시면서 망명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모두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는 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금방 동이 나버렸죠. 그래서 1913년 아들을 시켜 안동에 있던 임청각까지도 매매를 해야 했습니다. 함께 간 식솔들, 특히 손주 며느리였던 허은 지사는 그곳에서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을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조직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만 해도 큰 역사였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에 더 큰 활기를 불러일으켰죠. 그 영향으로 우리는 임시정부를 상해에 수립하게 되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수장들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이상용 선생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이십니다. 그가 국무령으로 추대되었다는 말은 그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얼마나 명망 있고 얼마나 인정받는 분이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 안창호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국무령으로는 인애하는 덕이 있는 이상용 같은 이를 추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상용 선생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방향을 놓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용 선생 역시도 국무령으로 취임하셨으나 내각을 구성하는 데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신의 한계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시 만주로 건너가십니다.
하지만 이 이상용 선생님이 많은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분이니만큼 이상용 선생의 집으로 찾아오는 독립운동가들도 꽤 많았습니다. 유학자의 집안에서 나고 자란 허은 선생은 집안에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해야 됐었죠. 항상 이렇게 손님은 많았는데 떼거리가 부족했습니다. 어떤 때는 점심 준비를 하느라 중국인에게 밀을 빌어다가 국수를 만들곤 했습니다. 마당의 땡볕 아래에서 맷돌을 돌려 가루를 내고 또 그것을 반죽해서 국수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고명거리가 없으니 간장과 파만 넣어드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이렇게 열악했습니다. 결국 만주로 건너와서 독립운동을 이끌던 석주 이상용 선생. 하지만 그 당시에 그의 연세는 거의 7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병환에 힘들어하셨고 결국 1932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라를 찾기 전까지는 내 유고를 고국에 가져가지 마라. 우선 이곳에 묻어두고서 그날을 기다리거라. 해방이 되면 내 유고를 싸서 조상 무덤의 발치에 묻어달라 하셨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의 유골은 국내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네,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광복을 맞은 지 45년 만에야 1990년에서야 그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 그리고 아들,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이 집안에서만 무려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도대체 이 집안은 무슨 기운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인가 해서 이 집에 99칸 집안을 마당으로 이렇게 철길을 뚫어버렸습니다. 그 전기를 끊겠다는 굉장히 치사한 행동의 발로였죠. 그렇게 임청각은 이렇게 허리가 잘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철길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노력으로 지금은 철길은 다 없앤 상황입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 가족들은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용 선생의 집안은 독립운동가 집안이었기에 늘 일본의 감시를 받아야 됐었고 허은 지사의 남편 역시도 항일운동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게 체포되고 옥고를 치른 일도 많았습니다. 계속된 힘든 삶을 사셔야 됐던 거죠. 허은 지사의 수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친일한 사람들의 후손은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학교에서 최신식 공부도 많이 했더라. 그러나 우리같이 쫓겨다니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위기를 넘긴 사람들은 자손들의 교육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허은 지사의 자식들은 어떠했을까요? 허은 지사에게는 6남 1녀의 7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자식 중에 4은 생활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3명의 자식 중에 2명은 고아원에서 자라야 됐습니다. 엄청난 당대 최고의 명문가의 엄청난 재력을 가진 집안이었는데 독립운동을 한 대가는 이처럼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90평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수기를 쓰시면서도 지나온 90평생 되돌아봐도 여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김동삼 선생과 그 며느리 이해동 지사입니다. 김동삼 지사는 만주벌 호랑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이해동 지사는 훗날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수기를 쓰셨습니다. 이해동 지사는 그 수기에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박순부 여사는 혁명가의 아내로 손색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30세의 나이로 고향에서 남편과 갈라진 시어머님은 아들 형제를 데리고 만주로 와서도 남들처럼 남편과 따뜻한 가정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하얼빈 영사관에서 체포되어 가족이 시아버지를 모두 면회를 가는데 시어머님만큼은 남편을 만나러 가지도 않으셨답니다. 왜요? 남편에게 부담이 될까 봐요. 이렇게 남편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시어머니 생각은 구식 여성으로서는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평생 남편에 대해 불평 한마디 없었고 말없이 침묵으로 살아온 시어머님의 일생은 훌륭하다. 시아버님께서 혁명가로 평생을 국권회복을 위하여 공을 세웠다면 그 속에는 시어머니 목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동 지사의 시아버지 김동삼 선생은 안동 출신이십니다.
그의 생가가 있는 마을이 내한마을이라고 불리는 마을인데요. 놀랍게도 이 마을에서만 역시 독립유공자가 2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김동삼 지사는 이곳에서 협동학교를 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상용 선생과 함께 협동학교를 열었죠. 1908년이었습니다. 협동학교라는 것이 안동의 동쪽 지역에 있는 7개 마을이 함께 신식 중등학교를 열겠다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여기 눈빛이 매서운 김동삼 선생의 젊었을 때 모습이 보입니다. 김동삼 선생의 집안은 어떨까요? 의성 김씨 집안입니다. 그런데 먼 친척벌에 해당되는 김대락 지사가 이상용 선생의 처남입니다. 이분 역시도 일가를 이끌고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협동학교를 꾸릴 때도 학교의 공간이 좁자 김대락 지사는 자신의 사랑채를 기꺼이 내어주었다고 하죠. 김동삼 선생의 며느리였던 이해동 지사는 그 아버지가 이육사 선생의 동생입니다. 역시 대단한 집안의 분들이신 거죠. 김동삼 지사는 이 안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을 떠납니다. 김동삼 지사는 이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젊은이들까지 데리고 만주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안동에서부터 저기 삼호모까지 가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동 지역에서 자랐던 이해동 지사 역시도 8살의 나이에 만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8살 아이가 이 먼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그 추위를 헤쳐가면서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기로 수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래 윗니가 연방 방아지를 하였고 윗니 아랫니가 저절로 떨리는 거죠. 손발은 얼어서 제 감각을 잃었다. 조모께서는 고놈의 날씨 외놈보다 더 독하다라고 하셨다고 하죠. 외놈을 피해서 저 멀리까지 도망가는 길 역시 정말 이들에게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삼 선생은 서간도에 넘어가서 역시 경학사에 몸담으셨습니다. 신흥 강습소를 졸업한 학생들은 좀 더 심화된 군사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삼 선생은 신흥 강습소를 졸업한 400여 명을 이끌고 백두산 서쪽에 백서농장이라는 걸 만들고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합니다. 들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낮에는 농사를 짓는 척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군사훈련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비밀군영이었던 거죠. 이 비밀군영을 김동삼 선생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삼 선생은 이 비밀군영에서 훈련된 독립군들을 데리고 서로 군정서군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로 군정서군은 청산리 대첩에 북로 군정서군을 이끌고 있던 김자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에서 큰 활약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자진 장군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김동삼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일본은 곧장 보복을 하게 이르릅니다. 간도 지역에 있던 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거죠. 특히 김동삼 선생은 일본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삼원보 지역의 삼강학교의 교장이셨던 김동삼 선생의 동생 김동만 선생이 일본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총검으로 전신을 난자해서 죽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수습하니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으로 참혹했다고 합니다. 김동삼 선생의 충격도 컸습니다. 친동생을 잃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만주 지역에 있던 가족들을 하얼빈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후 만주 지역의 독립군 대표로 상해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가 열리자 그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가 1923년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방향을 놓고 여러 갈래에 있던 독립운동가들, 이들은 이념도 다르고 독립운동에 대한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5개의 독립군 단체에서 그 대표들만 모였습니다. 150명이 모여서 무려 5달 동안 국민대표회의를 이끌었던 거죠. 그러면 의견이 제각각인 이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됐을까요? 놀랍게도 150여 명의 독립군 대표들을 이끌어가는 국민대표회의의 의장 역할을 김동삼 선생이 맡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창호 선생님은 부의장이셨어요. 이런 걸 놓고 본다면
김동선 선생이 우리가 이름도 몰랐던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신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개월간 이어졌던 국민대표회의는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만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동삼 선생 역시도 다시 만주로 건너오셨습니다. 만주에서 그 당시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후에 간도 참변에 우리는 자유시 참변까지 독립군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뿔뿔이 흩어진 채 여기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로 독립군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죠. 이들을 통합하고자 이끌었던 이가 역시 김동산 선생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동산 선생은 하얼빈에서 1931년 일본에 체포되었습니다. 밀정의 밀고에 의한 체포로 보여집니다. 하얼빈에 옥에 갇힌 채 자신을 면회온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6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 이제 더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나의 결심이 있으니 장황한 말은 하지 마라. 이미 각오가 섰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산 선생은 곧이어 서대문 형무소로 보내졌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힘든 옥고를 치러야 되셨죠. 가족분들은 서대문 형무소까지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산 선생에게 가족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렸다고 하죠. 서대문 형무소에서 김동산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독립군이라면 대개 풀밭이나 산 가운데서 죽는다. 감옥에서 죽는 것도 과분한 일이다.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무엇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외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사실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김동산 선생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셨던 분은 만해 한영훈 선생이셨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김동삼 선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비상한 시기가 도래하면 이분이 아니고서는 대사를 이루지 못한다. 일송을 잃은 일송이 김동선 선생의 호입니다. 일송을 잃은 우리 민족은 큰 불행이고 손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동선 선생의 장례를 치르면서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해 선생은 김동산 선생의 영구를 껴안고 대성통곡했다. 만해 선생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라고요. 김동산 선생의 며느리였던 이해동 지사는 평생 시아버지를 딱 3번 배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갓 시집 오고 나서 얼마 후 시아버지가 찾아오셨다고 하고요. 몇 년 후 자신이 큰아들을 놓고 얼마 후 시아버지가 찾아오셔서 큰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시아버지를 배웠던 것이 시아버지가 하얼빈에서 체포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또 마지막으로 배웠다고 하죠. 김동삼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 가족들은 그대로 만주 땅에 남아 살아야 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고 여의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일본을 피했지만 공산주의 치하에서 중국 땅에서 사는 것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동 지사의 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죽을 마음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두고 생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 바가지를 들고 동양에 나섰다. 추운 겨울 서북풍은 살을 애는 날씨인데 이불 한 채 없이 밤을 새우자니 배고픈 고생보다 더 무서웠다. 나도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왔고 출가하여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 모든 고생을 참아가면서 살아왔지만 이때처럼 외롭고 슬픈 시절을 처음 겪었다. 외놈들을 반대하여 목숨 걸고 싸운 우리가 공산당 치하에서 이렇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하였다. 사실 이런 참변은 그 당시 북만주 교포들 중 우리 한 집만은 아니었다. 나라가 광복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난과 시련은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겪고 난 이후 1989년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야 이해동 지사와 이해동 지사의 여러 자식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둘째 아들은 고국당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고국당을 밟으면서
김동삼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김동삼 선생은 뉘에를 화장해서 강에 뿌렸죠. 여기에는 빈 가묘만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회영 선생님의 부인 이은숙 지사의 서간도 시정기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상용 선생의 손자 며느리였던 허은 지사의 아직도 내기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라는 수기, 그리고 김동삼 선생의 며느리 이해동 지사의 만주생활 77년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회영, 이상용, 김동삼 선생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회영, 이상용, 김동삼 선생은 무덤도차 만들지 말라며 이름 없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셨습니다. 반면 이은숙 지사, 허은 지사, 이해동 지사는 마지막까지 그 많은 연세에도 마지막 힘을 다해 기록으로 이들의 이름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면서 인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수기를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이름 없이 잊혀질 각오로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그들을 기억하고자 기록한 사람들, 그들은 아마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들 역시도 그들처럼 살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